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전 직장 다니면서 취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남친도 저와 비슷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마침 사내 산악회에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친은 키도 크고 훈남인데다가 능력도 탁월해서 사내에서도 인정받는 사원이었습니다. 전 그 사람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죠. 친구들도 제가 남자친구 잘 만났다고 칭찬해주고 부러워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전 나름 뿌듯했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의 연애는 일사천리로 진도가 나갔고 1년이 흘러 결혼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솔직히 전부 다 마음에 든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남이랄 데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 남친이 보이는 대로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거든요.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물을 고르며 남친의 집안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금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전세 아파트도 마련했고 고급 웨딩홀에서 예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는데 남편의 서핑 실력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몸으로 하는 건 다 잘하는 것 같아 매력 뿜뿜에 혼자 웃었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결혼에 대한 이상적 결말이었고요. 신혼살림을 시작하면서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차를 외제차로 바꾸더군요. 물론 좋은 차 타는 기분이 나쁘진 않았지만 평소 빚지는 걸 굉장히 큰일로 생각하는 저로서는 할부금을 갚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깔별로 등산복과 스키복 그리고 양복도 브랜드별로 갇혀있는 남자였는데 모아놓은 돈은커녕 그놈의 품위 유지비 때문에 이미 마이너스 통장에 대출금이 300만 원이 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300만 원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금액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였고 결혼 전에는 제가 그 부담을 떠안을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제가 같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 큰 문제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좀 짜증도 났고요. 이런 제 속도 모른 채 사내에서는 결혼 잘했다며 안 그래도 혼자 짝사랑하던 여사원들이 많았다면서 저한테 개 탔다고 하더군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자존심상 차마 속 얘기는 할 수도 없고 답답한 저는 술로 그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빚은 쌓여가고 남편의 무력은 여자인 저보다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백화점에 같이 가도 제 옷은 매대에 널려있는 제품도 아이 쇼핑만 하고 외식을 해도 간단하게 푸드코트만 이용하고 올 것을 남편은 코스 요리까지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물욕이 하늘을 찌르는 남편의 집안은 지극히 평범했고 돈 사고가 터지면 도와줄 분들이 아니어서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연애할 때는 그런 것도 매력으로 다가왔지만 지금은 현실이고 가정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라 이제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을 앞에 두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기 용돈 받아서 쓰고 쇼핑은 당분간 줄여. 자동차 할부금도 2년 내내 갚아야 되잖아. 어쩔 거야? 땅 파면 돈 나와? 무슨 소리야. 그럴 거면 생활비는 못 줘. 내가 학생도 아니고 용돈 받아서 어떻게 생활을 해? 지금도 모자란데. 남편은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니 서로 점점 크게 화를 냈죠. 솔직히 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생활비로 주는 돈은 200만 원이었고 공과금, 관리비, 보험료를 빼면 빠듯하게 사는 돈이었으니까요. 제 월급으로는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있었고 자동차 할부금 매달 80만 원을 내야 했는데 이것마저도 제 부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전 그만 닥치라고 하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이라 차를 몰고 나와서 갈 곳도 없더라고요.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당장에 내일 출근하려면 옷도 있어야 하는데 무작정 나온 제 자신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을 내쫓아야 했는데 지금 내가 나와서 뭔 짓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모텔을 잡고 밤새 술을 마시다가 회사에는 아파서 결근하겠다고 일찍 일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혼자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그래도 이혼할 만큼의 중대한 사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을 한번 바꿔보기로 한번 노력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이 바뀔 줄 알았다는 게 저의 두 번째 실수였더군요.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지금까지의 문제는 애교였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집에 들어가 남편과 조용한 분위기에서 와인 한 잔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자기도 미안한지 앞으로 소비를 줄이겠다면서 용돈은 3달 후부터 받는 걸로 하자면서 마음이 힘드니 당분간 이런 얘기는 그만하자는 겁니다. 더 푸시했다간 누구 하나가 죽어나가야 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은 제가 바보였다는 게 얼마 안 지나 나타나더군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제가 멍청한 거였죠. 사람의 본성이 쉽게 안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남자만큼은 다를 거라 생각한 제가 바보였던 거죠. 여튼 저에게는 갑자기 큰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고 3달 후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암투병을 하게 되시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과의 약속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며 아버지 간병에만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과의 문제는 접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뭘 따지고 어쩌고 할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수술을 하게 되셨는데 수술 후 경과가 안 좋으셔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 다른 가족과 교대를 하고 겨우 집에 들어와 쉴 수 있을 정도로 제 삶은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간병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남편은 그 와중에 절 위로하기는커녕 서재에 틀어박혀 게임이나 하고 있더군요. 병원에 들러 잠시 다녀가긴 했지만 이렇게 전 마음 아프고 고생하고 있는데 저렇게 게임이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서운하다 못해 분노감까지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는 게 부부 아닌가요? 그러다가 정확히 보름이 지나서 남편이 주식을 하다가 3억 원을 날리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진 돈 전부에 여기저기서 빌린 돈, 신용대출로 틀어막다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제게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비는데 하필이면 아버지 간병하느라 힘들고 병원비도 많이 드는데 도움은 못 될 망정 진짜 주먹을 날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저 혼자 감당할 수는 없어서 시댁에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아들이라는 인간이 가서 울고 짜고 하니 5천만 원을 빌려주시더군요. 꼭 갚으라고 하시면서요. 전 제 신용으로는 1억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 사고친 금액이 더 커지거나 다른 일을 벌렸을 때 수습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기 때문에 3천만 원을 만들어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갚으라고요. 스키복, 오디오, 등산 장비, 골프채 등등 중고로 다 처분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수백만 원을 거뜬히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 온갖 사치는 다 해왔으니까요. 그렇게 전 그 일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증세가 호전되시면서 요양병으로 옮길 즈음 남편은 겨우 숨통이 끊기지 않을 정도로 빚을 정리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전 그 말을 믿고 한 3년 고생하면 반 정도는 갚아줄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어쩌겠습니까? 같이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는 중에 보니까 솔직히 저라면 외제차부터 팔 것 같은데 차에 대한 애착이 워낙 강한 사람이라 그건 또 차마 못하겠는지 계속 타고 다니고 있더군요. 그래서 전 대놓고 말했습니다. 차를 국산차로 바꾸든지 아예 없애든지 하라고. 우리에게 외제차는 사치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남편은 주식으로 한번 실패할 수도 있지 사람 우습게 보지 말라면서 언젠가는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전 그 말을 듣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남편의 계좌 추적부터 했어요. 그리고 증권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 대체 주식으로 말아먹은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미수로 진행한 주식에 그것도 바닥을 쳐서 마이너스 5억이 또 생겼던 겁니다. 헛웃음이다 나오더군요. 이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렇게 빚만 늘려가는 인간과 살다가는
저도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이혼하기 전 같은 회사를 다닌 것부터 정리해야겠다 마음먹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또 빚이 늘어난 것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남편에게 시댁에 가서 남은 빚 청산을 위해 도와달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자신의 부모님 댁으로 가서 빌빌대서 5천만 원을 가져왔더군요. 전 그 돈에다가 제 돈과 친정 돈까지 해서 빚 갚을 수 있게 보내주겠으니 그 돈을 입금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 이직함과 동시에 저는 출력한 자료를 가지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물론 남편도 그 자리에 불렀죠. 그리고 그 자료들을 시부모님과 남편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혼 소리도 같이 말이죠. 제가 모를 것이라 생각한 남편은 놀래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였고 시부모님은 가져간 돈만 해도 얼만데 또 이 사단을 냈냐며 남편은 후드러 패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도 지은 죄가 있어서인지 가만히 맞고만 있고요. 전 집으로 돌아왔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빚잔치 하면 이 집도 다 날아갈 것이 뻔하니 그냥 나오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들어갔고 부모님까지 알게 되시면서 또 한 번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도 저만 이혼하자고 우겼으면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희 아빠가 시댁에까지 쫓아가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집안을 뒤집어서 그렇게 이혼할 수 있게 되었고요. 뭐 이놈 털어봤자 빚밖에 없으니 제 나름대로 아쉬운 대로 남편이 시댁에서 받아온 5천만 원을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이혼하고서도 그 돈을 주라면서 친정에 와서 문두드리고 진상짓하는 남편에게 참다 화가 나신 아빠는 버리려고 모아놓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갖다가 남편 머리 위에 매다 꽂으셨고 다음에 또 오면 더한 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어디 궁금하면 오라고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사이였던 애한테 이럴 수 있냐며 전화로 한 소리 하셨지만 저 역시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들 요따위로 키워놓으신 것도 죄라면 죄 아닐까요? 앞으로 또 한 번 찾아오면 그땐 신고하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아주 그지같이 끝이 났고요. 그래도 아빠 덕분에 후련하게 복수도 해줬고 5천만 원이라도 챙겼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물욕 너무 강한 사람, 그것도 버는 것도 얼마 없으면서 물욕만 강한 사람은 꼭 피하세요. 저처럼 빚잔치만 하다가 끝날 테니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부남이었던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아마 제가 이혼한 이유를 들으시면 열의 10분은 입을 못 다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혼한 이유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저도 기가 막혀서 아직까지도 후유증이 낫질 않네요. 아내와 저는 연애 기간이 짧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서로 나이가 어느 정도 꽉 찬 상태에서 일에 쫓겨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생길 때쯤 직장 동료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서로 결혼에 대한 서로의 생각부터 확인했죠. 아내도 그 당시에 생업이 바빠 연애는커녕 친한 남자조차도 없던 상태라 결혼에 대한 불안이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결혼관이라든지 서로의 집안이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았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성격이 딱히 모난 부분이 없어 연애 시작과 동시에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사실 연애 기간이기보다는 서로 만나자마자 결혼 준비를 했었으니 연애 기간이라는 건 딱히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고 딱 서로가
결혼을 생각할 때 우연히 옆에 나타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운명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결혼식까지도 평탄하게 잘 치렀고 집은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인테리어만 다시 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랬듯이 정말 하루하루가 큰 문제 없이 소소하게 밥도 같이 해먹고 장도 보고 작은 행복을 느끼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어떤 소포가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간만에 쉬는 토요일이라 전날 밤 뜨거운 밤도 보내고 정오까지 늦잠도 자고 일어나 보니 무인 택배함에 소포가 있으니 찾아가라는 관리 아저씨의 연락을 받고 겉옷만 걸치고 무인 택배실로 내려갔습니다. 열어보니 묵직하고 크기가 책보다는 큰 사이즈길래 뭘 주문한 거지 싶어서 집에 오자마자 박스를 뜯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박스를 보고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아내의 결혼 앨범이었거든요. 그럼 저희 결혼 앨범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보니까 아내 옆에 있는 남자는 제가 아닌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다른 남자 옆에서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저는 머리가 생각하기를 멈춰버린 것처럼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아내가 재혼한 것인가? 언제 결혼했었지?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가 저를 두고 다른 남자 결혼했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저를 만나기 전에 결혼을 했었고 저와 결혼한 게 재혼이었구나라는 생각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저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날 저녁에 아내에게 앨범을 보여주며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재혼한 걸 왜 내게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슨 이유로 예전 앨범이 제게 오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 입에서 믿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여보, 오늘 이게 우리 집으로 왔는데 이게 뭐야? 내가 처음 보는 앨범인데 왜 여기에 자기가 다른 남자와 있는 거야? 그거 땡땡씨 보라고 일부러 내가 보낸 거야. 내가 진작에 말했어야 하는데 먼저 이야기 꺼내기가 힘들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앨범 보낸 거야. 뭐라고? 무슨 이야기를 진작 했었어야 했는데? 여보 혹시 나랑 결혼하기 전에 결혼했었어? 아니, 그 앨범 이번에 촬영한 건데. 땡땡씨에게는 너무 미안한데 나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어. 순간 제 머리가 띵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머릿속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결혼식 올린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여보가 결혼을 다른 사람이랑 하다니. 땡땡씨 무슨 말이야. 우리 그냥 결혼식만 올린 거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잖아. 법적으로 남남인데 내가 언제 땡땡씨랑 결혼을 했어.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누가 제 머리를 세게 때린 것 마냥 멍해져서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버버 하면서 이 상황을 이해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내는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저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저와 동거는 이만 끝내고 다음 달부터 신혼집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자기 짐을 싸면서 앞으로 처가에서 지낼 거고 연락하지 말라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한숨도 못 자고 출근을 했고요. 회사에서도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어려워서 집안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서 반차를 쓰고 집에 와서 잠만 잤습니다. 깨어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꾸 그 순간이 생각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잠이라도 자면 생각이 안 날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만 잤습니다. 자면서도 안 좋은 꿈을 꿔서 자꾸 중간에 깨기도 하고 일어나서는 왜 그때 아내와 결혼하면서 혼인신고를 미뤘을까라는 후회가 생기고 미리 제가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싶은 자책도 하고 일주일을 그렇게 미친놈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그제서야 정신이 또렷해지더군요. 나중에 세금 문제로 혜택을 받기 위해 미뤘던 혼인신고가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혼식도 올리고 실제 같이 동거한 기간도 있으니 사실혼 관계라 법적으로도 죄를 물을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아내에게 연락을 했는데
역시나 받질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처갓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을 쳐들어갔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고는 어처구니 없게도 문도 안 열어주시더군요. 밖에서 문을 차고 소리를 지르고 구경 나온 사람들에게 사기 결혼을 시킨 집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그제서야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짜고짜 따졌죠.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도대체 언제부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될 것이란 걸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말로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이미 다른 남자와도 결혼을 약속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되려 저에게 먼저 결혼식도 올리고 같이 산 기간도 있는데 자기 딸 마음 하나 챙기지 못해서 결혼식을 또 올리게 만들었냐고 못난 놈이라고 타박을 하시는데 이건 말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아내를 이 자리로 부르라고 쌩 난리를 피우니 정말 오랜만에 만난 아내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만나면 뺨이라도 때리면서 온갖 욕지거리를 해주고 싶었는데 막상 앞에 나타나니까 묻고 싶은 것들만 생각이 났습니다. 넌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세상에 결혼식까지 올리고 같이 살았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우리가 결혼한 게 아니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법적으로 남남이고 우리 서로 동거한 사이인데 땡땡씨 혼자 착각으로 부모님 집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 땡땡씨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당장 나가고 근처 얼씬거리지 마. 남남이라니. 결혼식 날에 우리 부모님, 친구, 친척까지 모두 우리가 결혼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우리가 결혼한 게 아니야. 법 좋아하니까 법으로 말해줄게. 결혼식도 올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 모두가 증인이고 같이 동거까지 했는데 이건 따져도 사실혼 관계라 너 상간으로 내가 고소할 수도 있어. 아내 얼굴이 싹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남편을 부르겠다며 전화기를 들더군요. 저도 잘 됐구나 싶어서 당장 그 새끼 부르라고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해보자고 했습니다. 1시간 지나니 그 새끼가 얼굴을 비추더군요. 덩치도 왜소하고 나이도 저보다 더 있어 보이고 진짜 앞에 마주하니 더 비참했습니다. 앞에서 사실혼 관계 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니 불륜이든 사기든 뭐든 갖다 붙여서 고소할 거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법률 상담과 비슷했던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 그동안의 시간, 많은 것들을 다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걔네들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살 수 없게 제가 비켜주더라도 아주 더럽게 비켜줄 생각입니다. 법 이야기가 나오니 이제껏 연락도 없던 아내가 지금은 밤마다 전화도 오고 카톡도 오는 거 보니 그 순간 겁이라도 먹은 것 같아 아주 조금이나마 속은 시원하네요. 미안하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 앞으로 살면서 항상 땡땡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카톡이 오던데 볼 때마다 코웃음이 나네요. 앞으로 긴 싸움이 되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서 절대 지들이 살고 있는 신혼집은 알려주지를 않으니 처갓집에 가서 제 나름 행패를 부리고 왔습니다.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게 되었고 정신머리 없는 집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내고 계시네요. 뭐 딸을 그따위로 키우셨으니 응당 들어야 될 소리 듣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법적으로 괴롭혀주는 게 제일 타격을 주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라도 제 황당함을 풀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매일매일 연구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처음 고등학교 시절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잘생기지도 않고 크게 키가 크거나 작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남자가 대학교를 가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저와 다른 대학이다 보니 같은 학원을 다녔던 친구들끼리 같이 연락을 하며 지냈었는데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신랑이랑 같은 대학을 갔거든요. 대학을 가서 공부는 안 하고 멋부리기 바빴고 저녁이면 술을 먹고 헌팅을 하느라 허송세월을 다 보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놀 거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온지 이해도 안 되고 심지어 성적도 난리라고 했습니다. 저야 뭐 그때는 신랑에게 관심도 없을 때라 그런가 보다 지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오랜만에 같은 학원 친구들과 모여서 술을 먹는데 뒤늦게 신랑이 참석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땐 여자 꼬시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닌다고 들었는데 제법 허우대는 멀쩡히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먹으며 다 같이 근황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신랑은 대학교 졸업 후 짧게 회사를 다니다가 돈을 더 벌고 싶어서 현재는 공장의 생산직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리에서 헤어지는데 저의 동네 근처라 집에 걸어가는데 신랑이 집에 데려다 주면서 고등학교 때 저를 좋아했었는데 여전히 예쁘다고 하면서 고백을 했고 어영부영 그렇게 신랑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만날 동안 싸우기도 울기도 많이 해서 이제는 미운정까지 들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신랑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긴 했지만 술만 먹으면 연락이 되지 않는 날이 많았고 특히 길에서 잠을 잔 적도 있다 보니 술 문제 때문에 많이 싸웠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문제만 없으면 신랑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6개월 정도는 제가 술 먹는 것도 싫어하고 하니까 밖에서 술도 안 먹고 조심하려는 모습을 보이더니 6개월이 넘어가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술을 먹으러 다녔고 술을 먹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거나 저에게 시비를 거는 등 연애할 때는 미처 몰랐던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그렇게 몇 시간을 떠들다 혼자 잠들곤 했는데 제가 그런 신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녁이면 몰래 야식을 먹거나 안 먹던 술도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서 금세 10kg 가까이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신랑이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면서 제 배를 쿡쿡 찌르거나 꼬집는 등의 행동을 하더니 나중에는 저에게 작은 물건들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놀린다는 듯이 하는 행동이었지만 이게 점점 도가 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술을 진탕 마시고 했던 일들을 술을 깨면 기억을 못하는 그 사람의 행동에 진절머리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다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신랑이 하루는 술을 먹고 저를 직접 때리는 일이 생긴 거였어요. 제가 맞을 짓을 했냐고요? 저는 그저 신랑의 폰에 다른 여자가 밤늦게 문자가 와서 물었더니 여자가 주제넘게 떠든다고 하길래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손을 들어 제 머리통을 때렸던 거였습니다. 그 순간 눈에 별이 보였고 그날 저를 때린 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신랑을 보면서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모멸감이 느껴지더군요. 솔직히 저희 신랑 찌질하고 왜소한 체형인데 그래도 꼴의 남자라고 때리니 아픈 것도 맞은 것도 너무 열이 받는데 그 다음날도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이거 당신이 나 어제 때린 거잖아. 무슨 소리야? 난 어제 집에 들어와서 잔 기억뿐인데. 그럼 그 여자는 뭔데? 왜 말이 없어?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직장 동료인데 당신이 오해할까 봐. 그럼 그렇게 말을 하면 되지. 무슨 중요한 이야기라고 뜸을 들이니? 저는 오해할 것도 안 했는데 혼자 무슨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건지 그보다 기억도 못하는 신랑에게 맞은 게 분하기도 하고 저도 제 몸 하나는 지켜야겠다는 마음에 운동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사실 무슨 운동을 배울까 고민을 하다가 집 근처에 삽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실 별달리 이유가 있어 삽기도를 배운 건 아니고 제가 도복을 좋아해서 합기도를 시작했고 저희 집 주변에 운동을 배울 만한 곳이 복싱, 합기도, 검도가 있었는데 제가 발목이 안 좋아서 복싱은 안 될 것 같고
검도는 무기가 있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합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점이 있는데 제가 발은 잘 못 쓰는데 힘이 좋아서 업어치기와 같은 기술에 재능이 있고 대련을 하다 보니 제가 겁이 꽤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신랑이 저를 때렸던 것에 대한 보복으로 운동을 배우던 처음의 목표는 잊혀지고 반년 정도 즐겁게 운동을 하다 보니 살도 5kg 정도 빠지고 몸도 육안으로 보기에 살이 조금 빠졌습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 신랑이 또 술을 먹고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좀 괜찮아졌나 싶었는데 또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게 들어줬어요. 당신은 왜 그런 운동을 해? 합기도가 어때서? 아니, 다른 여자들은 요가나 필라테스나 그런 예쁜 운동 하는데 당신은 무식하게 합기도가 뭐야? 당신도 다른 집 신랑들처럼 술 먹고 곱게 안 자고 무식하게 술주정 부리잖아. 뭐?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당신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것뿐인데. 당신이 하는 게 운동이기는 해? 가서 깔짝깔짝. 말 가려서 해. 난 취미로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당신한테 말은 안 했는데 왕년에 유도 좀 했었다 이거야. 그래서 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신랑이 저에게 달려들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정말 이 인간이 미쳤나 싶은 생각과 놀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제가 놀랬나 봐요. 무슨 반사신경 작동하듯이 그대로 신랑의 겉옷을 잡은 채로 업어치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저도 놀랐지만 신랑도 놀래서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다시 손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신랑을 때렸고 저희는 거의 난투극을 찍었습니다. 당연히 신랑에게 맞기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신랑은 솜방방이라서 제가 더 많이 때려버렸어요. 다음날 신랑은 몸 여기저기 멍이 있었고 저도 몸 이곳저곳 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저에게 몸에 왜 이렇게 멍이 들었냐고 하면서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어리둥절해 있었고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신랑이 저를 때리고 때렸던 게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니 이러이러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 믿는 눈치더라고요. 설마 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렇게 그날은 넘어갔는데 며칠 뒤 신랑이랑 함께 집에서 오랜만에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갈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언쟁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신랑은 이제 버릇이라도 된 건지 또 손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날은 분명 신랑도 얼마 술을 먹지 않았는데도 그러길래 신랑이 들어 올린 손을 제가 쳐냈고 신랑이 어이없어 하더니 반대쪽 손을 들어서 저를 때렸습니다. 다른 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와 함께 술을 먹고 폭력을 쓴 신랑을 용서할 생각도 없고 이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신랑에게 손을 뻗었고 그렇게 신랑과 계속 서로 맞고 때리다가 결국 너무 화가 나서 신랑의 거기를 발로 팍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랑은 나 죽는다며 욕하면서 난리가 났지만 저도 그땐 많이 맞아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신랑을 거의 발로 퍽퍽거릴 정도로 밟았어요. 맨날 때리고 기억 못하면 끝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는 계속 신랑을 때렸고 신랑은 거기를 맞은 게 타격이 컸는지 그제서야 저를 뜯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뭐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하게 뭘 잘못해. 또 기억도 못할 거. 잘 됐다. 기억도 못할 거 이번 참에 기억 날 때까지 맞아보자. 아니야 기억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렇게 신랑은 결국 무릎까지 꿇고 저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긴 많이 아팠나 봐요. 거기를 찬 것에는 저도 좀 미안함이 있어서 신랑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이 난투극이 있었던 것을 끝으로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 부부가 서로 몸의 대화를 나누며 싸우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신랑은 지금도 종종 저에게 그날 거기를 맞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는 하지만 늘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기억이 안 난다고 오리발을 내밀던 사람이 순한 양까지는 아니지만 찌질했던 학생 시절의 성격 그대로 집에 와서 성질을 부리다가도 저도 같이 화를 내면
얌전히 발을 닦고 자러 가는 모습이 왜 이리 웃길까요? 사실 이 일은 벌써 3년도 지난 이야기인데 오늘 오랜만에 신랑과 술을 먹다가 생각이 나서 주저리 써보았습니다. 신랑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대해가 끊겼다며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얼마 전 출산을 하고 모유 수유까지 깔끔하게 끝마치고 정말 오랜만에 신랑과 술을 한잔 먹는데 오늘도 술 먹고 다시 대련하자면서 대드는 신랑이 이제는 귀엽네요. 유도를 배웠다고 큰소리 치던 것도 초등학교 때 잠시 다녔던 걸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합기도를 잘 다니고 있고요. 이 나이를 먹고 종종 대회도 나가곤 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맞는 운동을 찾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희 집에서는 제 말이 곧 법이네요. 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신랑과 다른 몸의 대화를 나누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